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의 아침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조금 묵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친구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멀리 이사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그 사람 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는 읽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솔직했던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편하게 대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 200년 전 유배지에서 쓴 한 통의 편지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벗을 사귀되 세 가지를 경계하라.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솔직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친구에게는 솔직해야 한다고. 친구에게는 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감추어라. 때로는 낮추어라. 때로는 못 본 척하라.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우정입니까? 하지만 70평생을 살아오며 하나 둘 친구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려입니다. 절제입니다. 사랑입니다. 진짜 친구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사이입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이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침묵이 말보다 소중할 때가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드러내는 것보다 친절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만약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 우정을 지키는 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평생 놓쳤던 우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어려움을 쏟아내지 마라. 정약용 선생은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벗을 만나거든 근심을 말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짐이 무겁거늘 어찌 남의 짐까지 짊어지겠는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 가족과 떨어져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그 긴 세월을 견뎌야 했던 선생께서 역설적이게도 어려움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친구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 요즘 자식 녀석이 말을 안 들어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깜짝 놀랐어. 나이 먹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처음에는 친구가 들어줍니다. 공감해줍니다. 나도 그래 하며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2번, 3번, 10번. 만날 때마다 한숨과 하소연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박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가 맞습니다. 30년 지기였습니다. 젊을 때는 함께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만나면 30분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니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연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걱정이야. 건강검진 받았는데 여기저기 이상이래. 처음엔 제가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하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받기 싫었습니다. 또 무슨 힘든 이야기일까?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연락이 뜸해졌고 이제는 1년에 한 번 명절 문자로만 안부를 묻습니다. 3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는 친구.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전화번호가 뜨면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그런 친구는 아닐까요? 만날 때마다 내 어려움만 토로하고 내 고민만 늘어놓고 내 한숨만 쏟아내지는 않았을까요? 힘들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친구를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친구야, 나 정말 힘들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의 레퍼토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법과 만나거든 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집에 돌아가며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만나길 잘했어. 기분이 좋아졌어. 이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친구를 만나기 전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은 밝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가자. 오늘은 친구가 편안한 시간을 갖게 해주자. 오늘은 친구에게 에너지를 주고 오자. 그리고 황금 비율을 지킵니다. 힘든 이야기는 30%, 밝은 이야기는 70%,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도 요즘 손주가 귀엽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연금이 적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도 요즘 산책하며 보는 풍경이 좋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이 친구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배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친구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우리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친구가 우리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야 우정이 50년, 60년을 갑니다. 두 번째, 나의 성공을 뽐내지 마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만나거든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대의 기쁨이 벗의 슬픔이 될 수 있음을 알라. 이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은 그것조차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부장이 됐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자야. 명절 때마다 집에 와서 다 해줘. 요즘 손주가 영어 학원 다니는데 선생님이 천재래.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큰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직장을 못 잡았는데, 나는 명절만 되면 며느리랑 싸우는데, 나는 손주가 학교에서 말썽만 부린다는데, 입으로는 잘 됐네, 축하해야지만 가슴속에서는 칼이 꽂힙니다. 자책이 밀려옵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에게 김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제법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1년에 해외여행을 두세 번씩 다녔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유럽 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 우리 아들이 외국계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요즘 골프 치는데 스코어가 많이 줄었어. 처음엔 저도 축하해줬습니다. 잘 됐네, 부럽다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나오니까 지쳤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는 유럽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직장 다니며 버거워하는데 그는 아들 연봉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 계단도 힘든데 그는 골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그 친구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댔습니다. 만나면 제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의 기쁨이 친구의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최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도 꽤 여유 있게 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절대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항상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자식들은 잘 있어?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제가 손주 이야기를 하면 손주가 정말 귀엽겠네. 어디 사진 좀 보여줘 합니다. 제가 요즘 산책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 참 좋은 습관이야. 어디로 산책 가? 하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이분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분도 자식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제가 물어봐야 조금씩 말합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저는 최 선생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김 선생과 최 선생의 차이. 둘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친구를 잃고 한 사람은 친구를 지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낮추는 것이 친구를 높이는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처한 상황을 먼저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내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칼입니다. 친구가 슬퍼하는데 내 기쁨을 늘어놓는 것,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즘 무엇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친구의 작은 성공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손주가 건강하게 자란다니 정말 다행이야. 매일 산책한다니 대단해. 나는 그것도 못하는데. 아들이 건강하게 직장 다니는 게 어디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렇게 친구를 높여주십시오. 친구의 삶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 이야기는 친구가 물어볼 때만 하십시오. 그것도 절반만 하십시오.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도 그냥 구경 좀 하고 왔어 정도로만 말하십시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이것이 친구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역적의 아들, 죄인의 신분. 하지만 그는 아들들에게 항상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낮게 허리를 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보다 조금 나은 처지에 있다면 더욱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가 편안해합니다. 그래야 우정이 이어집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평생의 친구를 만듭니다. 세 번째, 친구의 약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벗의 허물을 보았거든 가슴에 묻어라.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대는 친구를 잃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염려라는 이름으로 친구의 약점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친구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생, 요즘 자주 잊어버리시네. 지난번에도 약속 시간 헷갈려 하시더니. 다른 친구가 거들며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도 요즘 깜빡깜빡해. 걱정하는 말투입니다. 위로하는 말투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친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만 건망증이 심한가? 나만 늙어가는 건가?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에게 이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고 무릎이 아프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오면 항상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선생, 보청기 하나 하시지 그래? 이 선생, 병원은 다니세요? 이 선생, 요즘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 걱정하는 말입니다. 염려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선생은 그 말들이 칼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모임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늙고 병든 모습만 확인받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선생은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그 모임이 싫어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걱정한다며 염려한다며 친구의 약점을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괜찮아? 라는 말 속에 너 많이 안 좋아 보여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해봅시다.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저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약속 시간을 헷갈려 했다고 해봅시다. 실수일 수도 있고 건망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요즘 자주 그러시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의 약함을 본체만체 알아. 그것이 친구를 세워주는 것이다. 본체만체, 못 본 척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며 관심을 보이십시오. 친구가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헷갈렸어. 내가 제대로 말 안 했나 봐 하며 넘어가 주십시오. 친구가 귀가 안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해주되 보청기 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친구도 압니다. 자기가 잘 안 들린다는 것을 굳이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걸음이 느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폭을 맞춰 천천히 걸어주되 무릎 안 좋아? 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친구도 압니다. 자기가 느리다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이것이 친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요즘 친구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합니다. 친구의 약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의 강점을 찾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차려입으셨네. 목소리가 여전히 힘차셔.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 나는 그것까지 기억 못하는데. 작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칭찬이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친구가 아직 괜찮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제자들, 그를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절대 자기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의 눈으로 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정은 존경을 죽입니다. 연민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의 약점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순간 그 친구는 우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면 자신의 부족함만 확인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하십시오. 보고도 못 본 척 하십시오.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십시오. 친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친구가 잊어버려도 처음인 것처럼 대해 주십시오. 친구가 불편해도 평소처럼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친구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 약해집니다. 잊어버리고 느려지고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서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 줄 때 우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친구의 약점을 말하는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친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소연만 하지 않을까? 오늘 나는 자랑만 하지 않을까? 오늘 나는 친구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만남은 달라집니다. 둘째, 만날 때는 이 비율을 기억하십시오. 말하기 40%, 듣기 60%.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친구를 지키고 싶다면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물어보며 관심을 보이십시오. 셋째, 작은 칭찬을 습관화하십시오.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 그 생각은 정말 좋은데? 역시 센스가 있으셔. 이런 작은 칭찬 하나가 친구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칭찬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넷째, 침묵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친구가 실수해도 참으십시오. 친구가 같은 말을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친구의 불편함이 보여도 모른 척 하십시오. 이것이 배려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섯째, 집에 돌아와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오늘 친구는 나를 만나고 기분이 좋아졌을까? 오늘 나는 친구에게 에너지를 주었을까? 아니면 빼앗았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을 더 나은 친구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정은 노력입니다. 우정은 선택입니다. 우정은 매일매일의 작은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새로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친구를 지키기는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정약용 선생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나의 성공을 뽐내지 마십시오. 친구의 약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우정은 50년, 60년을 갑니다. 여러분, 70평생을 살아오며 저는 하나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웃고 떠들면 그게 우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우정은 시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우정은 조용한 배려 속에 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솔직함이 아니라 절제가 말이 아니라 침묵이 드러냄이 아니라 감춤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렵게 여겨라. 정약용의 이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하다고 무례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익숙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배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친구가 더 귀합니다. 50년, 60년을 함께한 친구, 내 젊은 시절을 아는 유일한 증인,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주는 사람, 이들을 잃으면 내 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젊음도 갔고, 시력도 내려갔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아직 곁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홀로 앉아 친구를 그리워하며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늙어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오늘부터 친구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소연이 아니라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말하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십시오. 지적이 아니라 만나서 반가워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우정을 가꾸어 나갑시다. 침묵으로, 배려로, 절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친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의 아침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